안녕하십니까. 디지털 금융과 빅데이터에 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는 말 그대로 디지털 금융입니다. 최근에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뱅킹, 우리가 뱅크라고 하면 이제 되게 은행을 말하는 거지만 뱅킹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제 은행 업무죠. 이러한 은행 업무에 디지털이 들어왔죠. 즉 여러분들 AI 혁명이라고 말하는 이러한 디지털이 금융에 접속이 되면서 우리가 디지털 금융이라는 말이 아주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금융은 결국 빅데이터 또는 AI로 부르는 이러한 혁명이 이 디지털 금융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 본 과정은 그러한 부분에 대한 배경이라든지 전반적인 이해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디지털 인재, 우리가 디지털 인재라고 하는 말은 이제 어떤 의미냐면 어떤 그 주어진 객관식 문제를 잘 푸는 게 아니라 사고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이는 그런 것들을 배양할 수 있는 인재를 우리가 디지털 인재라고 하는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디지털적인 사고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디지털에 관련된 어떤 도구, 대표적인 게 이제 파이썬인데, 파이썬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최종 프로젝트를 이제 수행하게 됩니다. 그럼 프로젝트를 수행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사고를 그동안 어떤 그 전통적인 어떤 방식에서의 어떤 그 사고라면 귀납적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죠. 어떤 케이스별로 어떤 연구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추론하는 그러한 사고를 넓히는 그러한 과정이 이 본 과정의 중심이 있다. 자, 그런데 이 디지털 금융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복합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AI라든지 빅데이터 외에 그와 관련된 많은 기술들이 있죠. 클라우딩 컴퓨터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블록체인이라든지 빅데이터 분석이라든지 이러한 다양한 방법들이 굉장히 내용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기에 담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러한 맥락에서 첫 번째 여러분들 이 첫 강의는 약간의 OT 성격이 있는데 큰 변화가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통해서 앞으로 장기간 있을 그러한 이제 그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최종 기척지인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전반적인 OT 과정 첫 시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제가 변화의 바람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사실 변화의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최근 아마 5년 또는 한 10년 이내에 변화의 바람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큰 변화가 오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2007년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애플에서 스티븐 잡스가 스마트폰을 갖고 나왔을 때 벌써 약 17년 정도 됐는데 이 모바일 혁명이 됐죠. 그러나 그 전부터 많은 변화의 바람이 있었지만 최근처럼 큰 변화의 바람이 없다 할 정도로 변화의 바람 속도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세계적인 금융회사라고 하면 여러 금융회사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미국인이 가장 많이 사랑하는 금융회사 중에 하나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만은 아멕스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멕스 하면 신용카드를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판매되지 않지만 여행자 수표라고 하는 트러블책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회사 이름을 보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예요. 익스프레스 하니까 뭔가 떠오릅니까? 뭔가 배달, 운송 이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회사는 과거 전통적으로 운송 회사였습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그런데 여기 사진에서 보면 고객의 물건을 지켜준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썼습니다만은 그 대공황이라든지 또는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도 이 회사는 정상적으로 돌아가면서 굉장한 신뢰를 쌓았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금융회사가 됐지만 이 회사에서 1958년에 신용카드 사업에 뛰어들면서 이 로마 병정 지켜준다라는 거죠. 금융업으로 전환하게 됐고 트러블책을 판매하는데 사실은 지금 아주 젊은 세대들은 여행자 수표라는 것이 뭔지도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사실은 여행자 수표는 사실은 몇 해 전까지만 해도 해외 나갈 때 외화 현찰을 갖고 나가는 것보단 현찰 수수료 부분에서 저렴하기 때문에 또 분실했을 때 재발을 받을 수 있다는 유용성 때문에 여행자 수표를 많이 갖고 갔었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지금은 해외 갈 때 현금도 안 갖고 가고 신용카드라든지 땡땡페이 디지털 결제로 갔죠. 사실 동남아의 일부 나라를 방문해 보면 신용카드는 안 되는데 디지털 결제는 되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 현금 결제 시대에서
신용카드 시대가 정착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모바일이 와버렸죠. 그러면서 디지털 결제가 더 일반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은 후진국 같은 데 가보면 신용카드는 안 되지만 뭐 원페이라든지 이런 땡땡페이라고 부르는 디지털 결제 시스템이 오히려 먼저 들어와 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회사가 이러한 디지털 결제가 일반적이 되면서 여행자 수표 판매도 우리 이미 국내에서는 몇 해 전부터 판매가 중단돼서 미래의 어떤 이 회사의 어떤 운명이 어떻게 될지를 모를 정도로 변화의 속도가 빠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보면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셨겠죠. 요즘은 이제 ESG라고 얘기하는 부분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시다시피 순환경제입니다. 이 순환경제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과거 전통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과거 전통적으로는 이 선형의 경제. 그러니까 선형의 경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물건을 제조하고 생산하고 그걸 판매한 후에 고객이 소비하고 그다음 폐기하는 이런 선형, 리니어한 이런 흐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던 것이 환경 문제가 되면서 그렇지 않고 다시 어떻게 됩니까? 수거를 해서 재활용이 되는 거죠. 이거와 맞물려서 지금 우리 금융시장에서도 가장 핫한 것 중에 하나가 ESG죠. 이 환경의 문제, 어떤 그 사회적인 문제, 그 다음에 가버넌스 문제, 이런 것들이 금융회사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본 강의에 가서 이런 것들 관련된 부분도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선형경제에서 순환경제로 뿐만 아니라 구독경제, 과거에는 물건을 완전히 샀지만 완전히 사는 게 아니라 매달 일정액의 구독료를 내서, 그렇죠? 예를 들면 챗 GPT가 어떻습니까? 매달 뭐 20불 정도의 구독료를 낸다거나, 그렇죠? 가장 대표적인 그 넷플릭스 같은 경우 대부분 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구독 경제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소유 경제에서 구독 경제, 서브스크라이브션 이코노미로 바뀌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갖고 있는 거, 유효되어 있는 어떤 그 설비나 어떤 시설을 공유하고 서로 이제 공유하는 이런 부분들, 이런 대표적으로 자동차를 공유한다거나 자기가 남아있는 방을 공유한다거나 이런 에어비앤비는 대표적인 회사들이 있죠. 이런 공유 경제로 이런 경제의 흐름의 방향이 크게 바뀌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죠. 크라우딩 컴퓨터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과거에 대표적인 존 맥커시 교수님이 우리 남는 어떤 시설을 나눠 쓰자라고 하는, 사실은 이제 최근 몇 년, 10년 이내에 크라우딩 컴퓨터, 우리 은행 같은 경우에는 어떤 망분리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오래전부터 크라우딩 컴퓨팅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논쟁이 됐던 거죠. 유휴시설인 거죠.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어떤 관공서나 이런 데에 강당들이 있는데 뭐 일주일에 한두 번도 안 쓴단 말이에요. 그러나 평소에 그런 공간을 일반 그 지역 주민들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이러한 것들의 개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이 어떤 그 저장 장치로서 서버를 다 구축하려면 엄청난 많은 비용이 들죠. 뿐만 아니라 트래픽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때 그 서버를 또 늘려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는 거죠. 그 접속이 갑자기 늘었을 때, 뭐 대학교 같은 경우 대표적이죠. 평소에는 접속이 많지 않은데 20시철이 되면 그 트래픽이 굉장히 늘어나는데 그 늘어날 때를 대비해서 서버를 늘린다? 효율적이지 못하죠. 그러면서 이제 크라우딩 컴퓨팅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변하고 있는 거죠. 뒤에 가서 우리가 이제 수업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만 그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까지, 어느 범위까지 공유하느냐에 따라서 뭐 이아스라든지 파스라든지 사스라든지 여러 가지 용어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실은 몇 해 전까지만 해도 AI다라고 하면 조류독감을 떠오르는 시대가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AI다 그러면 전부 다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해서 인공지능, 즉 지적인 능력인데 인간이 만들어낸 인공이죠. 인간이 만들어낸 지능이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거 역시도 사실은 대략 50년대에서부터 최근 2020년까지
법적 흐름들이 사건들이 아주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본 강의에 가서 말씀드리겠는데 사실 1958년에 로젠블루트에 의해서 퍼세트론이 이제 발표된 퍼세트론이라고 하는 것이 퍼세션이라고 하는 인지라는 말과 유런이라고 하는 말의 합성이죠. 그래서 퍼세트론이라고 하는 하나의 인공지능이 발표가 됐습니다만은 어떤 그 엑소알의 논리 게이트의 어떤 그 해결되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점으로 인해서 그 AI의 첫 번째 겨울을 맞이를 하게 됩니다. 그 외에 많은 변화들이 있는데 그 AI에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그 지금은 AI라는 말보다는 이제 딥러닝이라고 하는 말로 더 이제 일반화되어 있는데 사실은 여러 알고리즘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대표적으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CNN, 즉 합성곱이죠. 어떤 그 이미지 데이터에 대해서 그 데이터의 어떤 그 차원의 효율성을 갖고 위해서 합성곱이라고 하는 원 데이터에다가 커널을 해서 새로운 어떤 그 맵을 피처 맵을 만들게 되죠. 그런 이제 이 컨볼루션 합성곱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뉴럴 네트워크가 이루어지는 CNN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발표됐고 그런 것들과 연계된 아주 많은 여러분 알렉스넷 같은 대표적으로 이미지 대회에서 1등했던 올해죠. 2024년에 그 노벨 그 물리학상을 받은 제프리 힌튼 교수님이 이때 그 이미지넷에 나가서 이걸 통해서 오차율이 약 15% 정도. 그러니까 이제 약 2012년이니까 한 12년 전만 해도 에러율이 15%가 대단했던 거죠. 그러다가 2016년에 에러율이 5% 이하로. 그 5%가 뭐냐면 인간이 보통 하는 에러율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통계 분석 같은 거 할 때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유의 수준이라는 것을 5%로 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5%를 허용하는 거죠. 일정 오류를. 그러한 것보다 더 낮아지면서 획기적인 변화를 갖고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CNN 이후에 어떤 그 스퀀스 데이터, 어떤 그 시계열적인 부분에 대해 해결한 부분으로서 뭐 RNN이라든지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그러니까 순환 신경망이라고 할 수가 있죠. 현재 어떤 데이터뿐만 아니라 과거 바로 직전 데이터 값도 같이 넣어서 그 어떤 그 CNN이 갖는 한계를 벗어나려고 했던 RNN 외에도 어떤 장기 의존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뭐 LSTM, 그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좀 더 이제 그 간소한 그 GRU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제 이어집니다. 그래서 RNN, LSTM, GRU는 같은 맥락에서 스퀀스 데이터를 우리가 좀 테스트하는 어떤 뉴럴 네트워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장기 데이터까지도 이제 더 기억력을 높이는 거죠. 그러다가 사실은 뭐 중간중간에 이제 더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 있습니다만 이거를 본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2017년에 획기적인 사건이 있었던 거죠. 구글에서 다른 것들은 필요 없어. 오로지 어텐션이면 돼. 라고 하는 그 논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인코더와 디코더라고 하는 거 있죠. 인코더라고 하는 것은 결국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전환한다면 디코더에 가서는 이 디지털로 다시 들어가서 디지털된 거를 유저가 알 수 있도록 아날로그로 전환하는 과정이 이제 디코더죠. 그래서 인코더와 디코더로 있는 이 셀프 어텐션이라고 하는 획기적인 변화가 나타나면서 세상이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2020년 트랜스포머 시대가 됐고 이런 최근의 일련의 움직임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아주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뭐 머신러닝, 딥러닝, 큰 범위 안에서는 뭐 딥러닝도 머신러닝 아니지만 대개 이제 딥러닝 같은 건 이제 대개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으로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결국은 이제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정형화된 데이터 외에도 비정형화된 이미지 데이터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그런 모델들이 일반적으로 나오게 되는 시대로 이제 바뀌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또 불고 있는 AI 바람에서 보면 저렴하고 효율적인 SLM, 그러니까 우리가 대형 언어 모델이라고 하는 LLM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결국 사전학습이라고 하는 거와 파인튜닝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비용의 문제가 발생하는 결국 생산성을 높이려고는 하지만 비용이 과다하게 되는 문제를 통해서 어떤 그 대형 언어 모델에서 소형 언어 모델로 좀 이렇게 변하는 굉장히 파라미터가 이제
많아지는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해 보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소형 언어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기 파라미터란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되게 보면 이 딥러닝이나 머신러닝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용어 중에 하나가 파라미터하고 하이퍼 파라미터입니다. 파라미터라고 하는 것은 결국 기계가 학습을 통해서 최저의 값을 나타내는 게 파라미터라면, 하이퍼 파라미터라는 건 뭡니까? 사람이 인간이 조절하는 게 하이퍼 파라미터죠. 이런 것들 우리가 좀 구분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LLM과 SLM을 좀 구분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러한 SLM이라고도 하고 SLM이라고도 하는데, 어떤 자원의 효율성, 빠른 처리 속도, 최적화 용이성 이런 것들 통해서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소버린 AI입니다. 최근에는 잘 아시다시피 생성형 AI, 사실 생성형 AI 하면 가장 우리가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알고리즘 갠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결국 그 갠의 논문에서 보면 위조범과 경찰 간에 있어서 위조범은 위조 지폐를 계속 정교하게 만들려고 할 거고, 경찰은 그걸 잘 판별력을 높이려고 해요. 그래서 생성자와 판별자 간에 계속 경쟁에 의해서 커스터 로스 펑션이 낮아지는 그런 것으로 가는 것들이 이제 배경이 되면서 생성형 AI가 탄생하는 거거든요. 그 생성형 AI가 커지면서 국가 차원에서 경제, 안보 등 큰 역량이 나타나게 되면서 국가들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자체 AI 인프라를 구축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그 같은 AI라도 자기 국가에 맞는, 그렇죠? 그러한 부분들로 이제 가는 거죠. 그러면서 소버린 AI라고 하는, 소버린 AI는 결국 데이터를 통제하게 된다는 거죠. 국가 안보 차원, 문화적 윤리적을 고려하게 되고, 글로벌 협력 차원에서 외부 소스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거죠. 줄여서 국가 회복력을 강화하는 목표로 하는 것이 소버린 AI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각 국가들이 이런 규제 사례들이 2023년, 2024년 중국, 일본, 미국, 유럽연합 등이 이러한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들이 최근에 또 AI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모습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2의 물결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범용 인공지능입니다. 그러니까 Artificial Intelligence인데 제너럴이 들어가는 거죠. AI 사이에. 그래서 사람처럼 다양한 작업을 진행하는 인공지능을 의미한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런 논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AI가 뭐냐라고 하면 여러 정의가 있는데, 크게 얘기하면 즉 AI라고 하는 것은 인간처럼 생각하고 인간처럼 행동하는 것이 AI다라는 말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짤막하게, 아주 심플하게 얘기를 한다면, 인간처럼 행동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휴먼 로보틱스 같은 거죠. 로봇이라고도 얘기하는 인간을 위한 어떤 로봇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인간처럼 행동하는 거죠. 우리 구조 현장에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구조를 위한 로봇이 가는 거죠. 그러한 인간처럼 행동하는 거, 그리고 인간처럼 생각하는 거, 인지하는 거죠. 어떤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인공지능이다라고 하는데, 좀 더 제너럴한 인공지능들, 즉 사람처럼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는 지능을 가진 인공지능을 의미하면서, 특정 작업에만 최적화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작업에도 이해하고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이런 부분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것들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 창의적인 사고,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전반적인 능력을 갖춘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AGI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또 등장하게 됐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은행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이제 주제는 디지털 금융이잖아요. 그럼 은행도 이제 변화의 바람이 커지겠죠. 그래서 과거에는 은행이다라고 하게 되면, 은행이다라고 하면 사실은 자, 여기서부터 할게요. 자, 그러면 은행 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주제가 디지털 금융이기 때문에 은행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자, 은행을 보면 과거 전통적으로 우리가 보통 상업은행이다 또는 투자은행이다라고 하게 되면 업무가 번들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은행 안에서 모든 게 이루어졌던 거죠. 여러 가지 업무들이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MS사의 멤버였던
빌 게이츠가 약 20년 전에, 25년 전에, 1998년으로 기억나는데 약 25년 전에 어떤 말을 했냐면 뱅킹은 에센셜하다. 그러니까 뱅킹은 꼭 필요하다. 그러나 뱅크는 필요 없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은행은 없어도 되는 거죠. 그러나 뱅킹, 은행 업무는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 업무를 꼭 은행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회사에서 이루어지는 시대가 되는 것이 바로 언번들링. 그러니까 그 은행 업무가 카드 업무, 대출 업무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쪼개지는 겁니다. 각각의 특성의 회사들이 나타난다. 그런 것들이 다시 헤쳐 모여서 다시 일어나는 형태가 리번들링. 그래서 지금은 언번들링에서 리번들링 가는 그러한 시대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뱅킹 애즈 어 서비스라고 해서 뒤에 우리가 본 강의에 가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은행 업무를 은행 플랫폼에 꼭 들어오지 않다 하더라도 어떤 다른 제3사업자에서도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는 거 그걸 우리가 바스라고 합니다. 뱅킹 애즈 어 서비스죠. 그러니까 은행 업무를 제3자 사업자에서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죠. 자, 뱅크가 있고 이게 백엔드가 되는 거죠. 다른 어떤 제3자를 통해서 고객이 이렇게 하는. 자, 이렇게 되면 은행이 점점 존재의 어떤 위치가 적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도 염려가 분명히 있죠. 그러나 또 많은 고객들을 또 유치할 수 있는 장점도 있는 이러한 부분. 이러한 이제 바스 모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인베이디드. 자, 인베이디드 금융이다라고 해서 어떤 거에 인베이드 됐다라는 말을 씁니다. 예를 들면 자, 자동차를 판매하는 회사에서 자동차 보험이 있다라면 판매 회사에 보험이라는 상품이 인베이드 되는 거죠. 탑재된 그걸 우리가 인베이드 금융이라고 하는데 작년 올해 2024 아마 내년까지 2025년까지도 지금 금융회사들은 인베이드 금융에 대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가장 지금 핫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계속 연결돼서 은행 같은 경우 이제 마이데이터 우리 2020년에 시작됐죠. 개인의 정보 마이데이터 공공의 데이터가 아니라 마이데이터 내가 신용카드 쓴 내역, 병원 간 내역 등등 여러 가지 내역들이 있죠. 은행 거래 상황 이러한 마이데이터에 대해서 고객의 어떤 맞춤형 이러한 부분들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자산관리라든지 고객의 맞춤형 상품 추천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변화의 움직임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Buy Now, Pay Later 우리가 이제 물건을 지금 사지만 결제는 나중에 하는 약간 외상거래 같은 거죠. 이미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신용카드 회사의 입지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지금은 초기 단계입니다만은 이거는 이제 유럽의 상황인데 이제 우리 신용카드 우리가 보통 이제 카드 우리 여러분 은행 어떻습니까? 여러분 은행 간다 그러면 은행 내부를 보기도 하지만 대개는 그 365일 캐시라비를 가는 경우가 더 많죠. 근데 그것도 이제 은행이 다 통합되는 거죠. 하나의 어떤 그 캐시라비에 A은행, B은행, C은행이 들어와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가는 원뱅스라고 하는 모습을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지난해에 애플에서 그 우리 골드만삭스가 이런 애플과 연결해서 그 예금을 유치했던 그런 애플페이 같은 이런 것들이 단시간 안에 자금이 모여지는 그런 사례를 통해서 은행의 어떤 자금 조달 능력보다도 더 뛰어난 그런 것들을 보여줬던 사례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디지털 금융 혁명이 갖고 오는 거죠. 결국 모바일 혁명을 통해서 고객 경험을 개선을 가장 최우선하고 거래 처리 속도를 개선하고 비용 절감, 초개인화, 하이퍼 퍼스널라이제이션. 우리가 빅데이터가 갖고 오는 가장 큰 대표 중에는 맞춤형을 넘어서서 과거에는 매스 마케팅에서 맞춤형 마케팅에서 그걸 뛰어넘어서 초개인화 마케팅으로 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디지털 금융을 통해서 보안의 어떤 강화 측면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특히 뭐 여기에 보면 뭐 이상거래 탐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예 과거에는 전산이 다운됐다 어떤 이상거래가 있다는 걸 사후적으로 알았지만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거죠. 디지털 혁명이 갖고 온 빅데이터 시대가 갖고 온 가장 큰 변화를 한마디로 정의를 해봐라 그러면 과거에는 사후 처방이었다면 지금은 사전 예측을 통해서 미리 차단한다, 미리 예측한다라는 게 아마 빅데이터 분석 시대가 갖고 온 큰 변화가 아닌가. 우리가 과거에는 우리가 몸이 아프면 몸이 아픈 후에 가서 사후적으로 가서 치료를 받았지만 지금은 미리미리 예방을 통해서 사전에 차단하는 그런 시대로 갔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은 데이터의 축적이 일어나고 그런 것들이 디지털 혁명으로 나타나는 거다. 금융의 메가 트렌드 같은 맥락이죠. 금융의 디지털 금융의 실현, 인공지능, AI의 어떤 그
통해서 AI 텔러, 상담원 이런 것들이 이제 보편화되고 있고 컴퓨터 연산 능력이 우리가 CPU 시대에서 GPU 또는 TPU 시대로 가면서 획기적인 변화가 갖고 있고 많은 저장 장치가 한 군데 이제 집중되는 게 중앙 집권형이 아니라 분산 원장에서 이건 나중에 뒤에 가서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책임이 강화되는 ESG 강화가 금융의 메가 트렌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 디지털 금융이 탄생한 배경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쭉 얘기한 것들이니까요. 고객 니즈가 굉장히 다양해졌다. 기술이 발전, 디지털화가 됐다. 접점의 변화. 가장 대표적인 모바일 접점이 가장 큰 거죠. 지금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데스크 PC를 사무실 외에 집에서는 별로 열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혁신지향적 규제, 특히 우리나라 이제 금융위에서도 보면 혁신금융 서비스라든지 등등을 통해서 그 규제, 금융 규제 샌드박스라고 해서 법을 바로 바꾸는 건 아니지만 일시적으로 허용해서 많은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들이 있죠. 그럼으로써 새 경쟁 구도. 과거에는 이제 은행과 은행과의 경쟁이었지만 이제는 은행과 어떤 빅테크 기업 간의 경쟁으로 완전히 확장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디지털 금융과 금융회라고 하는 부분이 그 업무적인 부분에서 보면 뭐 송금, 예금, 대출, 자산관리, 보험 등등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이 매우 많은 이렇게 빅테크 또는 이제 핀테크 회사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 현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주 최근에는 뭐 디지털 송장 금융이라는 것도 나오는 거죠. 기업과 기업 간에 어떤 그 물건을 인보이스가 있는 거죠. 청구서에 따라서 그 전자송장을 담보로 해서 제출해요. 과거에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물건을 줬으면 약속어음이라는 실물을 받고 그 어음을 은행 가서 할인하는 이러한 그 많은 시간이 소요됐지만 지금은 다 이 전자 방식으로 이루어서 이러한 종이 송장이 아닌 이 전자 송장을 담보로 해서 대출이 이루어지는 디지털 송장 금융이 이제 다시 시작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을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융에 AI가 들어오면서 많은 금융회사들이 보시다시피 AI 접목 시도 JP 모건이나 홍콩 상하이뱅크라든지 모건스탠리 이런 회사들이 뭐 다양하게 AI를 접목시키는 사례들이 나타났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입에 따라서 나타나는 또 소비자들의 피해도 또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한번 가볍게 읽어보시면 좋겠다. 뒤에 가서 본 내용 가서 또 다루게 됩니다. 마찬가지죠. 양자 컴퓨팅. 최근에 앞으로 연산 능력이 아마 양자 컴퓨팅이 물론 개발이 됐습니다만은 보편화돼서 상용화된다면 아마 연산 능력은 굉장히 뛰어나게 되면서 실시간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하는 능력은 아마 지금 예상하지 못할 정도의 속도가 나타날 거라고 보여집니다. 끝으로 이 핀테크의 주요 10대 트렌드라는 점을 갖고 왔는데요. 결국은 아까 앞에서 얘기했었죠. 여기 보시다시피 마이데이터, 그다음 오픈 파이낸스, 아까도 바스 같은 형태, 그다음 핀테크 기업들의 IP와 밸류에이션의 조정, 플랫폼의 경쟁화. 지금 이제 은행 같은 경우도 이제 유니버설 앱이라고 해서 은행, 증권, 보험 등이 다 통합된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 이런 것들이 앱으로 발전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디지털 자산의 생태계 확장 및 그런 것들에 대한 취약성도 노출되고 있는 부분들, 규제 정비되는 부분들, 인베이디드 금융, 아까 얘기했죠? 자동차 회사에서 자동차 보험을 파는 이런 인베이디드 금융 이런 것들이 미국은 일반화됐고 지금 물건을 사지만 buy now, pay later, 나중에 지불하는 약간의 외상거래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네이버를 통해서 일정 금액 이내에서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성장은 또 어떤 새로운 어떤 과소비를 갖고 올 수 있는 문제점도 있죠. 빅플러스 시대의 핀테크, 그러니까 결국 지금 다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디지털화되어 있다라는 거죠. 핀테크 파트너십들이 이제 은행들도 다양한 파트너들이 필요한 상태. 과거에는 은행들이 어떤 누군가 제휴했다. 그러면 아주 그 뭐 대기업들하고만 제휴했지 이 소기업들하고는 제휴 안 했죠. 그러나 이러한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죠. 디지털 금융 인프라의 진화 등으로 신기술의 활용화 증대가 높아지고 있고 또 ESG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변화들이 있고요. 결국 이제 DS가 이런 디지털 금융이 성공하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프로세스의 문제, 모델의 문제, 도메인의 문제, 조직적인 문제. 다양한 부분에서 성공하기 위한 조건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요거는 뒤에 가서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여기 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결국 통해서 은행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것은 어떤 과정이나 절차나 이런 것들만 디지털화하는 게 아니라 그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디지털화 전환이 되는 것을 우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쭉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사물 인터넷, 우리 사무 자동화라고 하는 우리 RPA, 그다음 크라우딩 테크놀로지, AI, 블록체인 다 또 비슷한 얘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쭉 얘기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면 성공적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성공 7가지 주요 단계에서 이런 부분들 쓰고 있죠. 우리 본 내용에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의 조건으로서 결국은 제품과 서의 사회적 편의성을 제공하는 걸 넘어서서 고객 만족 경험을 넘어서 전 과정의 고객 경험을 구체화하고, 이런 것들이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초개인화, 결론적으로는 개인의 최적화된 경험을 요구하고 그러한 것들이 기업 가치를 확장하는 그러한 부분들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의 배경이 되는 것은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빅데이터 특징이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뒤에 본 내용 갑니다만은 다시 한번 언급을 할게요. 빅데이터라는 건 단지 데이터가 많은 게 아니라 이 볼륨, 데이터 양이 꼭 많은 것뿐만 아니라 데이터가 버라이어티, 매우 다양하다라는 거죠. 정형화된 데이터 외에도 비정형화된 데이터, 여러 가지 영상이라든지 이미지라든지 사진 같은 이런 매우 다양한 데이터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데이터들의 벨로시티, 실시간 만들어진다라는 그런 특징. 그래서 우리가 빅데이터의 3V를 요 3가지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이러한 특징들을 굉장히 갖고 오고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빅데이터의 가치, 우리가 구슬도 꿰어야 우리가 보물이 된다고 하듯이 이러한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다양한 분석 기술들이 탄생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여기 운영의 효율성, 고객 경험을 높여서 결국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그러한 시대가 결국 디지털 금융의 전환 시대가 된 거다. 이러한 빅데이터 구축을 위한 핵심력 요소 하면 보통 3가지를 얘기하거든요. 자원입니다. 자원, 조직 목표에 맞는 데이터 활용을 위한 빅데이터. 몇 해 전에 미국에서 AI 컨퍼런스의 주제가 뭐냐면 빅데이터는 AI가 필요하고 AI는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마 실습을 해보면 아시겠지만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성능에 있어서. 그래서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는 그걸 처리할 수 있는 여러 다양한 기술들이 필요하겠죠. 기술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한 어떤 인사이트를 찾을 수 있는 인력,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인력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크게 3가지, 자원과 기술과 인력을 3가지 어떤 그 구축 요소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발표된 A가 성과를 거두는 기업들의 성공 비결 관해서 기본 기능이고요. 이런 것들 맥락을 통해서 설문을 통해서 결국 성공하기 위한 방정식은 10, 20, 30, 10, 20, 70, 10, 20, 70의 법칙이라고 해서 알고리즘 10%, 기술 20%, 가장 중요한 걸 여기 보시면 인적 자원과 이 프로세스라고 하는 부분, 이러한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제 첫째 시간을 이제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간단하게 우리가 디지털 금융의 탄생이라든지 빅데이터에 대해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데이터의 중요성을 이해하시고 그 중요성을 이해하면서 데이터를 만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통해서 디지털 금융의 탄생에 대한 배경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최종적으로 가서는 프로젝트 실행 능력을 갖는 그러한 인재로 성장하기를 바라면서 이번 첫째 시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